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하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게 참으로 어렵네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며느리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생각했었는데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딱 보았을 때 아무래도 연륜에서부터 오는 그런 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요즘 사람들이야 생긴 것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그거야말로 편견이고 편협한 시선이다 하고 말을 한다고들 하지만 살아온 세월에서 느껴지는 감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무기이지요. 며느리 될 아이가 처음 인사 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뺀질뺀질하게 생겨서는 말은 잘하는데 말 속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도무지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들이 왜 저런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나 한참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박박 우겨대니 지 인생 지가 사는 것이지 결혼시키자 마음을 먹게 되었지요.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양가가 모이는 게 좋지 않겠니? 각자 집안에서 원하는 시기가 있을 테니 상견례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상견례요?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근데 이걸 어쩌죠?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상견례에 모실 부모님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헉소리를 삼킬 수밖에 없었죠. 저도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고아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부모를 잃은 게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의 반려로 부모 없는 고아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이 편협하게 살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며느리의 첫 인상에 빈 껍데기만 잔뜩 있는 아이로 보였는데 부모까지 없다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인사를 드리러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니 더욱 좋은 시선이 가질 않았지요. 그래, 부모님 없이 혼자 고생하며 컸겠구나. 그러면 상견례는 그렇다 치고 결혼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니? 고생은 별로 안 했어요. 대충대충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은 하더라고요. 결혼 날짜는 글쎄요. 언제가 좋으신데요? 저는 아무 때나 괜찮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 날짜를 정하는 건데 생각해둔 시기가 없단 말이야?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오빠가 하자는 대로 전 다 맞추기로 했거든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되바라짐이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잔뜩 꺼려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입을 다물었고 분위기가 가라앉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뒤 아들이 저를 붙잡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또 처음 본지라 저도 아들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그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냅두고 말았지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오느라 고생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많은 무시도 당하고 직장에서도 본인 자리 꿰차느라 누구보다 고생한 사람이고요. 세상에 마음만큼은 제일 여린 사람일 겁니다. 나쁜 짓 한번 못 해보고 살아왔대요. 제가 평생 지켜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좋은 구석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마음이 기울지는 않는구나. 그 사람 가족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고 앞으로도 평생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 결심했어요. 아들이 저에게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며느리랑 평생 함께 살 사람도 아닌데 아들이 알아서 잘 보듬으며 산다고 하니 그러라 하고 마음을 놓아버린 것이지요. 분명 그 두 사람이 서로 느끼는 감정이 있을 테고 저보다야 훨씬 오랜 시간 알아왔을 테니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랑에 눈이 먼 바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둘이 상의 끝에 결혼식 날짜를 골라왔고 저는 시기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여 그 둘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크게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신혼집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본인들이 가진 돈으로 살 만한 집이 없다고 한숨을 푹푹 쉬며 저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요즘 집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도 하고 무서워서 대출도 못 받겠고요. 집을 구해야 신혼살림을 시작할 텐데 막막하기만 하니까 걱정돼서 죽겠어요. 요즘 집을 바로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어.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된다면 기꺼이 도와주겠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너희 두 사람이 대출을 잘 알아보고 신혼집도 적당하게 구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구나.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작은 빌라 전세부터 시작하는 부부들도 많으니까 눈을 조금 낮춰봐. 작은 빌라 전세요? 빌라는 보안도 위험하고 아파트보다 환경도 별로라서 마음이 가지 않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결혼하는데 좀 보태주세요. 내가 당장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겠니? 갑작스럽게 도와달라고 하니 나도 심기는 불편하구나. 저는 며느리에게 대놓고 말을 했고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면서 우리 아들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들이 제 주머니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며 수긍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계속 징징거리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 때문에 골머리를 한참 썩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집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굴었으니 얼굴을 맞이하는 것조차 피곤하고 싫었지요. 제가 또 일찌감치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골병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아이 키우랴 일을 하랴 하루가 24시간인지도 모르게 지나갈 만큼 바쁘게 살아온 젊은 날에 대한 보상을 이제서야 받나 싶었는데 말이죠. 여유를 가질 만한 틈이 생기니까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돈 내놔라 집 내놔라 하고 있으니 제가 어찌 쉴 여유가 있겠어요. 제가 꾸준히 거절을 하고 드니까 결국 우리 아들은 제가 고생을 하며 지를 키웠다는 걸 인정하고서는 한 발 물러섰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에게 제가 살고 있는 집 덜렁 하나 있는 걸 팔아서 지들 부부에게 집을 사달라 조르더군요. 오빠까지 결혼시키고 나면 어머님 혼자 그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건데 너무 크고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집도 많이 낡았던데 그 집 팔아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도 자꾸 예쁜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큰 평수는 아니긴 했지만 작게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 대지 면적 자체는 꽤 잘 빠진 집이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싼 값에 땅을 사서는 본인이 손수 벽돌을 하나하나 지어 올린 집이라서 낡아 빠지고 허점이 많은 집이었지만 평생 보수를 하며 살고 있었지요. 저는 남편이 지은 집이라 꽤 애착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말만 따나 그 낡은 집을 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지요. 그러면 우리 집에 남는 방을 하나 줄 테니 거기 들어와서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살 돈을 모을 때까지 같이 살면 되겠네. 예? 신혼부부가 시작부터 시가랑 학가를 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도 해도 너무하신다.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려고요? 저는요 절대로 시가 근처에서는 안 살 거고요. 괜히 부딪히를 만들어서 서로 피곤하게 감정 싸움하고 싶지도 않아요. 며느리가 딱 잘라서 저를 마치 시집살이 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데 솔직히 너무나도 황당스럽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는 일이 방문 판매를 하는 일이었는데 무슨 보따리 장수 마냥 이거저거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사실 며느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던 날부터 저에게 매일같이 연락을 했었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건강이 최고라는 거 아시죠? 아픈 데 없어도 병원 가서 피검사 꼬박꼬박 하시고요. 약도 잘 챙겨 드세요. 제가 이번에 판매하게 된 상품들 중에 영양제가 있는데 후기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제가 영양제 좀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보내준다고 하니. 비싼 거 아니니? 내가 약국 가서 사 먹어도 되는데. 아유, 한 가족인데 돈을 일일이 어떻게 따지면서 사나요? 제가 어머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기분 좋게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화장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시죠? 이번에 새로 나온 골드라인 한 세트만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저에게 영양제를 보내면서 화장품 세트를 사달라고 하니 쓸모도 없긴 했지만 돕고 살자라는 생각으로 한 세트를 사주기도 했었지요. 며느리가 일을 하는 곳이 잡다하게 이거저거 다 파는 회사였거든요. 뭐 책상용 공기청정기 같은 작은 전자기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화장품에 영양제, 방향제 같은 것까지 안 파는 게 없을 정도로 보따리상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그날부터 저에게 이거저거 잘 챙겨주던 아이가 합가는 싫다고 진절머리를 치면서 저를 못된 시어머니를 만드니 기가 막혔지요. 그동안 저에게 잘하려고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전부 집을 얻어내기 위한 가식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고요. 제 기운은 단지 걱정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 며느리의 행보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두어 달이 지났을까요? 저에게 영양제를 보내겠다는 연락이 와서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택배를 받았어요. 한 일주일쯤 생각날 때마다 며느리가 보내준 영양제를 먹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입금이 안 되었던데요. 30만 원 제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계좌번호는 혹시 모르니까 문자 메시지로 넣어드릴게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니? 무슨 3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어머님, 지난주에 제가 영양제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한 세트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선물로 보내드린 게 맞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양제라는 게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영양제도 떨어질 때쯤 되면 보내드릴게요. 저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웠어요.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 영양제를 자기 마음대로 보내놓고서는 돈을 30만 원이나 입금하라고 하니 황당한 거죠. 그저 며느리가 영양제 다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잘 먹었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이게 바로 강매 아니겠나요? 저도 그냥 보내줄 수 있긴 했지만 이거 한 번, 두 번 끌려다니다 보면 며느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전부 저희 집에 놓일 것 같아서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네가 보내준다고 해서 선물인 줄 알고 고맙게 받았더니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영 마음이 좋지 않구나. 이거야말로 너 강매하는 거 아니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에? 어머님, 저는 땅 파서 장사하나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딸이 이렇게 고생해서 물건 팔아 돈 벌고 있는데 먼저 사주시겠다고 말도 안 하시고 제가 오죽 힘들면 어머님께 영양제 값을 달라고 하겠어요? 정말 서운하네요. 공짜로만 벗겨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돈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덜렁 보내더라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며느리가 주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30만 원 보내줬어요. 그런데 글쎄 물건을 판매하는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제 결심과는 다르게 저희 집에는 며느리가 파는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아들을 통해서 물건을 집에다가 가져다 놓는데 정말 저렇게 해야 방문 판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수금은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저를 치사한 사람으로 만들면서까지 돈을 받아가는데 제가 화딱지가 다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었지만 저도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죠.
지금 시애미한테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내가 필요하다고 한 적도 없는 물건들을 몰래 이렇게 가져다 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니? 더 이상 아들 통해서 이런 거 우리 집에 가져다 놓지 말아라. 어머님, 요새 100세 시대에 관리가 생명인 거 모르셔요? 제가 판매하는 물건들 전부 좋다고 소문난 것들이에요. 우리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알아서 내 돈 주고 잘 사 먹고 있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몇 번을 나한테 강매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선물인 척 보내놓고서는 돈 달라고 한 게 한두 번이야? 아무리 시가를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싶구나. 어머, 세상에 이런 귀한 물건들을 공짜로 받아먹는 게 더 양심 없는 짓이죠.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매출 올려주시려고 받아주시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서운해 죽겠어요. 뭐? 서운하다는 말이 나오니? 예, 나도 너한테 서운하구나. 우리 서로 기분 상할 일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거 주고받지 말자. 너는 너대로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 뒤로는 며느리가 연락을 아주 뚝 끊어버리는데 차라리 속 시원하다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한테 30만 원을 주고 샀던 영양제가 말입니다. 분명 3개월치 분량이었거든요. 일단 비싼 영양제고 좋은 제품이라고 하니 돈 주고 산 게 아까워서 꾸준히 복용을 했어요. 한 달을 넘게 영양제를 섭취했었는데 이상하게 이것만 먹으면 배가 아픈 것 같고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게 어딘가 단단히 탈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랑 신경전을 하느라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고 해서 위험이 생긴 건가 싶어서 병원에 찾아가서 증상을 말했어요. 의사가 아무래도 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내시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한번 해봐도 좋겠다 싶어서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조마조마해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증상은 딱 위염 증상인데 위 사진 보시면 지금 깨끗하시거든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있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당장 큰 병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덜컥 겁이 나서 바로 종합병원을 예약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제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2주 뒤에도 증상이 계속되며 오라고 하길래 건강을 더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지냈는데 이놈의 증상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약이 환자분과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약은 따로 먹고 있는 게 없고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는 영양제는 있는데 제가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찍어두었던 며느리가 준 물품들 중에서 영양제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의사가 성분표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놀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분, 이런 영양제는 어디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인증마크도 하나도 없고 이 식약처에 등록된 상품도 아닌데 이런 거 잘못 드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건 영양제도 아니고 보조식품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위험하니까 당장 복용을 중단하세요. 저는 의사의 말에 덜컥 겁이 나서 그 뒤로 바로 영양제 복용을 중단했죠. 며느리가 좋다고 하니까 먹었었던 건데 인증이 된 제품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글쎄 영양제를 먹던 내내 미식거리고 토끼가 올라오고 머리가 아팠던 증상이 복용을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싹 났더라고요. 전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했던 게 분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너 나한테 뭘 줬길래 내가 그 영양제인지 뭔지를 먹고 그렇게 몸이 아팠던 거니? 이상한 걸 나한테 주니 내 몸이 안 아프고 배기겠어? 어머, 제가 어머님 몸에 안 좋은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안에 성분 하나가 어머님이랑 안 맞았나 봐요. 저도 먹고 있고 남편도 먹고 있는데 저희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거든요. 괜히 생사람 잡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 싫어해서 마음의 병이 생긴 건 아니고요.
이 정도로 절 싫어하실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슬퍼요. 내가 너를 싫어하긴 왜 싫어하니? 네가 준 영양제를 먹고 나서 탈이 났으니까 하는 소리지. 생사람 잡는 게 누군데 그래? 죄송해요. 그냥 제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서 그런가 봐요. 피해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께 드린 건데 먹고 아팠다고 하시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은 바로 해야죠. 제가 원하던 것도 아닌 걸 강매당한 건데 드린 거라고 하니까 마음이 또 스물스물 나빠지대요. 며느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 이상하게 기시감이 든다고 했더니 평생 고아로 고생하고 자랐다면서 가족들의 사랑, 차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전 깜짝 놀라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아니 얘 너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지 않았니? 고아원에서 평생 살았다고 하더니 가족들의 차별이니 뭐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제가 고아원 식구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살아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제가 고아원에서도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빨리 하면서 저에게 서둘러 변명을 하는데 이상하게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평생 자랐으니 그 사람들을 가족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넘어갔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한동안 또 며느리와 대화도 없이 지내다가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제가 명절에 아주 간단하게 남편의 제사를 지내거든요. 병으로 먼저 간 우리 남편이 불쌍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입니다. 원래 아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절을 올렸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제사라고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니 며느리랑 같이 와서 절을 올리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아들 부부가 와서 절을 올리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지요. 제가 생전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무쳐 올리고는 제사상을 간단하게 차려놨는데 며느리가 오더니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제사밥이라고 해서 산적도 있고 갈비찜도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온통 고기 반찬은 없고 나물만 있네요. 아버님 귀신이 왔다가 먹을 거 없어서 그냥 돌아가시겠네. 저희 집은 명절에 고기 반찬을 잔뜩 올려놨었거든요. 그날만큼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제가 명절만 되면 밥도 굶고 고기 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사상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황당해서 며느리를 보았죠. 고아라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명절날 니네 집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제가 고아원을 저희 집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서 고아원에서도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애들 먹으라고 고기도 잔뜩 올려주시고요. 며느리가 자기는 일손 도울 게 없냐고 말을 돌리면서 슬쩍 자리를 피하는데 저는 영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말실수를 하는 며느리에게서 수상함을 느끼고 있는데 바보 같은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절을 올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오히려 그 뒤로 며느리의 행보를 더욱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낡아 빠진 집이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만든 집이라서 참아 버리고 이사를 갈 생각이 들지 않아 보수를 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었는데 집이 더 이상은 보수만 해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지요. 전문 업자들이 만든 집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았으면 정말 오래 버틴 거다 싶었어요. 하수관이 터져서 부랴부랴 인부들을 불러 고치려고 하는데 집을 하나하나 뜯어보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여기서 몇 년이나 사셨어요? 지금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추억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목숨 부지하시려면 당장 이사 가세요. 여기도 누수은 적 있죠. 바깥까지 이렇게 티가 난다는 건 이미 안에 물이 고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자보수를 하는 것도 한계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시라도 빨리 집을 팔고 떠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만든 집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각고의 고민 끝에 집을 팔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터의 집을 새로 짓기에는 제가 가진 돈이 없었고요. 때마침 동네 재개발에 관한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주택의 대지 면적이 꽤 됐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지금 타이밍에 집을 팔게 되면 돈 좀 만질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아들에게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되어 집을 내놨다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가서 제가 집을 팔기 위해 내놨다고 말을 전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연락을 끊고 지내던 며느리가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들이닥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이 동네 소문이 꽤 괜찮더라고요.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 집 팔면 얼마나 남으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사실 큰 집으로 이사를 갈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작은 집 하나 얻으시고 저희 집 한 채 사주세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하는데 슬쩍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들도 내심 집을 사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그 뒤로 너무 티가 나게 며느리가 저한테 이거저거 해오는데 반찬도 해서오고 영양즙이라면서 건강식품 같은 것도 챙겨오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주었던 영양제를 먹고 크게 탈이 난 적이 있었으니까 먹는 척하면서 그 집을 다 갖다 버리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좋은 걸 가져다 준다고 해도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부부의 그런 모습과 별개로 사실 고민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일하면서 버는 돈이라고 해봐야 뻔했고 집 대출금을 갚느라고 등골이 휘어서 손주를 낳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시작부터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큰 평수의 원룸이나 다름없는 1.5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솔직히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오피스텔이라서 방음도 잘 되지 않는데 요즘은 또 집 가지고 애들끼리 편도 나누고 한다잖아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집이 작아서 돈이 없어서 하면서 저에게 변명을 했었거든요. 아이, 엄마, 저희 형편에 애 낳아서 무슨 돈으로 키우겠어요. 어릴 때야 분유 기저귀 값만 든다고들 하지만 조금만 커봐요. 유치원도 다녀야지, 학원도 보내야지. 애 키우는 게 요즘은 억소리 나게 든대요. 집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애부터 낳겠어요. 예전처럼 일단 낳으면 알아서들 큰다는 말 요즘은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있었으니 노후 자금만 있으면 되겠다 싶었고 제가 돈 써들고 있어봐야 어디에 쓰겠습니까? 좋을 거 하나 없으니 집을 팔아서 제가 작은 집에 들어가고 아들 부분의 집 한 채 사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네요. 며느리에 대한 찝찝함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전 나름대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 하자고 큰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아들 부부 불러다 놓고 집이 팔리면 집 한 채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한테 평생 효도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드린 집이랑 영양제는 잘 챙겨 드시고 있지요? 우리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손주 재롱 떠는 것도 보시지요. 저는 전부 먹지 않고 있었으니 뜨끔하긴 했지만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고 하여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몇 주 뒤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서 집을 사겠다고 연락을 주었어요. 투자를 할 목적으로 사는 거라 덧붙이며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집을 허문다는 게 아쉬웠지만 꽤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고 아들 부부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찾아와서는 봐둔 집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1.5룸에 제가 들어가 살기로 했고요. 아들 부부에게는 봐두었다는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소원을 이뤘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우리 어머님 아프신 데 없도록 제가 건강관리 잘해드릴게요.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신혼살림도 집어넣고 이사도 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는데 아들 부부에게서 아무런 말도 없는 겁니다. 배웅망덕하게도 제가 집까지 사줬는데 집에 놀러 오라던가 집들이를 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입을 싹 씻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현관 문턱도 못 넘어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예, 니들 집들이는 언제 할 거니? 내가 생색을 내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사준 집인데 구경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 아유, 어머님, 촌스럽게 무슨 집들이에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한다고.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말 모르세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잘 살고 어련히 초대를 하겠지. 그걸 못 기다려서 감나라 배나라. 아유, 이럴 때 보면 딱 시자 붙은 사람 같다니까요. 뭐야? 지금 집까지 사준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언제 생색을 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네 이사하고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궁금해서 초대해달라고 말했더니 지금 나를 뭐가 어쩌고 어째? 결국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들에게 잔소리를 막 퍼부었고 아들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를 신혼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을 사주니까 며느리의 태도가 싹 바뀐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사준 집 구경은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꾸역꾸역 찾아갔지요. 아들 부부의 태도가 기가 막혀서 빈손으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또 어른이 된 사람으로 그런 치사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필품을 사가면 오래오래 그 집에서 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생필품들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집들이에 오면서 생필품을 사요. 다들 삐까번쩍한 가전제품 하나씩은 사들 거던데. 고작 휴지에 비누가 전부예요, 어머니? 이런 거는 저희 집에도 많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거나 사다 주시지. 저는 며느리가 문을 열자마자 핀잔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죠. 일단 들어는 오세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집들이에 오는데 누가 밥을 먹고 오니? 안 그래도 밥대를 놓쳐서 시장하구나. 저희도 집에서 뭘 잘 안 해먹어서 먹을 게 없긴 한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들이에 초대를 해놓고 음식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는 데서 두 번째로 당황을 했지만 일단 기다리라는 말에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헐레벌떡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밥그릇 같은 걸 하나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는 누룽지를 끓인 숭늉이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오늘 점심에 먹고 남은 밥으로 만든 누룽지 끓여놨었거든요. 신발은 왜 벗으셨어요? 이거 드시고 가세요. 나보고 지금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현관에 서서 누룽지나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집들이 한다고 불러놓고 이게 무슨 푸대접이니? 어머님께서 공기청정기라도 들고 오셨으면 이렇게 대접 안 했죠. 원래 받은 만큼 주는 거라잖아요. 어머님이 들고 오신 거 보면 숭늉이 딱이에요. 선물을 사을 만큼 대접하는 게 제 철칙이랍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불편하거든요.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작게 말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인연의 추악한 본성을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빤히 쳐다보는데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말을 했지요. 예,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호수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집 앞에 올라오셨다고요? 네, 지금 문 열어드릴게요. 저는 바로 현관문을 열었고 며느리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눈살을 찌푸리며 보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래서 악소리도 못 내고 땅바닥에 냅다 엎드리자 아들이 놀래서 며느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인사를 했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며느리년의 양부모였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우리 집에 와서 아들 부부가 집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간 날 벌어지게 되었지요. 아들 부부랑 이야기를 잘하고 집으로 간다고 나섰는데 글쎄 며느리가 정신을 어디에다 판 건지 가방을 떡하니 두고 갔더라고요. 제가 챙겨둬야겠다 싶어서 가방을 들었는데 혹시 가방 안에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려고 들여다보았어요. 지갑이 떡하니 있길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들고 가라고 연락을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지갑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저 맹세코 뭔가 의도가 있어서 열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지갑 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글쎄 신분증이 2개나 있는데 얼굴은 며느리 얼굴이 맞는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신분증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게 뭔가 싶어서 2개를 두고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신분증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혹시 개명을 했나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또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하는 신분증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신분증이 2개인가 싶어서 가방을 뒤져보니까 작은 수첩 같은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수첩 안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을 거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첩을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수첩 안에 적혀진 달력에 날짜별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거나 X 표시가 쳐진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먹었음, 안 먹었음 하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영양제였습니다. 저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그 영양제 말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지르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엄마, 와이프 가방 어디 있어요? 오기 귀찮다고 해서 나만 올라왔어. 가방 좀 주세요. 예, 아들아. 너 혹시 즙이나 뭐 영양제 같은 거 며느리가 챙겨주고 있니? 하루에 한 번씩 그런 거 먹고 있어? 맞아요. 건강에 좋은 거라나 뭐라나. 요즘 내가 일이 바빠서 출장도 자주 다니고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영 두통이 가시질 않더라고. 영양제랑 즙 챙겨 먹으면 속 울렁거리는 것도 좋아질 거라고 해서 꼬박꼬박 챙겨주는 대로 먹고 있지.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 혹시 어지럽고 그래? 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맞아요. 어지럽기도 하고 자꾸 토할 것 같고 그러더라고. 일이 바쁘니까 병이 생기나 봐.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던가 해야지. 요즘은 영 불편해서 운전하는 것도 힘들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것 마냥 핑 돌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주는 영양제니 즙이니 그런 거 받아먹지 말아라. 나도 며느리가 준 거 먹고 나서 영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찾아갔었어.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인증된 제품도 아니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가 내 생각해서 주는 건데 설마 몸에 나쁜 거겠어?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알긴 뭘 알아 이거사. 사람 속은 절대로 모르는 거다. 엄마가 받아먹지 말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 내가 설마 내 아들한테 나쁜 짓을 하겠니?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 엄마도 그거 딱 끊고 나서 몸체대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서 수첩을 들이밀고 아들에게 체크되어 있는 달력을 보여주면서 먹은 날짜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아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수첩을 확인하더니 점점 얼굴이 굳었지요. 내가 출장을 갔거나 야근을 해서 집에 늦게 들어가서 영양제를 못 먹은 날에만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들과 저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지갑을 열어서 아들에게 그 주민등록증이 2개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더니
아들의 눈이 주먹만큼 커지더라고요. 너 며느리 신분증이 2개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 이 헛거사 도대체 뭘 보고 결혼을 한 거야? 여태 살면서 이런 거 하나 모르고 뭘 했어? 아들은 2개인 신분증을 보면서 입을 떡 벌린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등짝을 퍽퍽 소리나게 때리면서 이 모자란 놈이라고 소리를 쳤지요. 그 순간 며느리에게서 왜 내려오지 않는 거냐고 연락이 도착했고 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알아서 알아볼 테니까 넌 절대로 티내지 말고 며느리랑 잘 지내고 있어. 영양제 주는 건 먹는 척하고 다 뱉어버리고 말이야.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집애 가면을 벗겨버릴 테니까 넌 잠자코 기다려. 저는 그 뒤로 며느리의 뒤를 캐기 위해 정말로 안 해본 짓이 없을 정도로 불이 나게 뛰어다녔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신분증을 2개나 사용할 정도로 뒤가 구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정말 천운이 따른 것이라며 감사함을 느끼고 저는 며느리의 행적을 캐고 다녔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쉽게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까지 거짓말이진 않을 거란 생각에 저는 며느리의 신분증 2개를 모두 추적하여 본적을 찾아냈고 며느리가 지냈던 고아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입양 기록을 통해 며느리가 한 집안에 입양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 기간을 통해서 사정을 하고 드디어 양부모에게 제 연락처를 남기자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양부모에게서 연락이 도착했어요. 그 망할 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년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는 며느리의 신분증이 2개라는 것을 밝히며 어떤 이름이 진짜인지 물어보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당장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양부모와 약속을 잡고 긴장되는 마음을 숨기며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년이 우리 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년이 혹시 그쪽에게도 영양제 따위를 주던가요? 예, 맞아요. 영양제. 저 아들에게 꾸준히 먹이더라고요. 그것만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는데 그걸 먹고 식물인간이 되었다고요? 그거요? 영양제 아닙니다. 고년이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20년을 넘게 키웠는데 우리 집안 재산이 탐이 나서 제 친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양부모가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 충격에 감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0년을 넘게 살았던 가족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 저와 아들이랑은 고작 얼마 같이 지낸 게 전부 아니겠어요. 저희가 2번째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6살 때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기적처럼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를 입양하고 난 다음에 생긴 축복이라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친자식과 양자식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부모가 가진 재산이 조금 있었고 나이를 먹은 며느리는 그 재산이 탐이 났던 겁니다. 친아들이 있으니 본인의 몫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던 며느리는 그렇게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며느리는 양부모 몰래 양부모의 친자식에게 영양제를 몇 년이나 걸쳐서 먹였던 거예요. 친자식은 점점 시름시름 말아갔고 그럴수록 며느리는 본인이 보살피겠다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옆에 붙어 있었대요. 영양제를 먹여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양부모는 며느리에게 고마움까지 느끼면서 더 잘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영양제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수상함을 느끼고 그 영양제의 성분을 검사했는데 상상치도 못한 것들이 나왔대요.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고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양부모는 며느리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미리 눈치를 챈 며느리가 홀연히 사라져서는 그 뒤로 생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저와 아들이 알고 있는 신분을 도용해 몰래 남처럼 살고 있었던 거지요. 몇 년 동안 숨어서 지내며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추적이 되지 않아 양부모는 물론이고 경찰까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과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며느리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아들이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법적으로는 서로 부부는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혼인신고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그것이 내 며느리다 하고 있으니까 당장 잡아가겠다고 양부모는 난리가 난 것이고요. 저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이후에 집들이를 하기로 한 날 며느리년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지요. 양부모는 경찰에 미리 연락을 한 것인지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고 바닥에 엎드려서 떨고 있는 며느리의 뺨을 갈기더군요. 당신을 상해치사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연히 양부모의 친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죄와 신분까지 도용한 죄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더라고요. 온몸을 덜덜 떨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며느리가 빌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옥에 가서 절대로 못 버텨요. 저 죽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양부모에게도 엉엉 울면서 비는데 어느 누가 본인의 친자식을 해하려 한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더 흘렀더라면 저와 제 아들까지도 그런 불구신세를 피하지 못했을 텐데요. 결국 며느리는 재판에 서게 되었고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나와서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제발 불쌍한 인간 하나 돕는 셈 치고 살려주세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와 아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잡혀간 이후 저와 아들은 그 여자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데 힘을 썼습니다. 고년이 준 모든 물건을 갖다 버리고 지금은 아들에게 사준 집에서 둘이 살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모자란 우리 아들이 이번 기회로 제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도약하기 위한 진중한 결정을 내리길 누구보다 손꼽아 바라고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잘 지도 편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